2021년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원초등학교 교사 임미랑입니다. 오늘도 저희 금과터 강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은 3G, LTE 시대를 넘어서 5G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갖는 전파가 있는데요. 바로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전자기파 테라헤르츠파입니다. 차세대 전자기파 테라헤르츠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전남대학교 이중욱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테라헤르츠파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테라헤르츠파를 처음 들어봤을 거고요.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테라헤르츠파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또한 테라헤르츠파가 미래의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또 앞으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라헤르츠파는 전자기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 테라헤르츠파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돼서 전자기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꿀 테라헤르츠파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물리학과의 이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차세대 전자기파 테라헤르츠파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테라헤르츠파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들이 테라헤르츠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테라헤르츠파를 이해를 하려면 전자기파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전자기파를 이해하려면 파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무엇인지,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테라헤르츠파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호수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파동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호수 위에 이제 나뭇잎이 떨어져 있을 때 거기에 돌멩이를 던져 보면 아마 나뭇잎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파동은 옆으로 이렇게 쭉 전파돼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뭇잎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옆으로 퍼져가는 무언가가 있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물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 물질인 물은 가만히 있더라도 그 물질 위에서 뭔가 출렁출렁하는 것이 옆으로 퍼져가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호숫가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담그고 놀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 파동이 여러분 손에 도착해서 여러분 손을 건드릴 거고요. 아마 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해안의 절벽을 만들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파동은 무언가 일을 하고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을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출렁출렁함이 에너지를 만들고요. 에너지는 공간상으로 쭉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공간상으로 쭉 퍼져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동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줄을 한번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보면
여러분들 줄은 위아래로 흔들리지만 줄 때문에 생긴 파동은 앞으로 쭉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 가시면 파도 타기를 가끔 하시는데 파도 타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앉았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파동은 옆으로 쭉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때 파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장에서 파도 타기를 할 때는 그게 우리 자신이 될 거고요. 앞에서는 호수물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매질은 매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개는 수직 방향이 되겠죠. 이런 특성을 가진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부릅니다. 자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횡파가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파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리 파동인데요. 소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기를 이렇게 떨어주죠. 공기를 이렇게 떨어주면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진동하는 방향으로 소리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질인 공기가 진행하는 방향과 그 공기 때문에 생긴 소리파가 진행하는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우리가 종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에는 굉장히 신기한 파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기파라는 것인데요. 자연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대학에서 아마 대학의 물리 정도를 공부를 해야지만 아마 전기장이 무엇인지 자기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과학책을 읽으면 과학책에 이런 실험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도선이 있는데 도선 주변에 이제 자기 그 나침반을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나침반의 바늘이 쭉 동그랗게 변해요. 자,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이것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장을 만들고요. 그 전기장이 변하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실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에다가 그러니까 코일을 이렇게 감고 거기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주면 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이 코일 안에서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죠. 자, 두 개를 합쳐보면 저희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을 만들고요. 또다시 반복이 되죠. 그 전기장은 다시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자기파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만들면서 앞으로 쭉 진행하는 파동, 우리는 그것을 전자기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줄여서 전자기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전자기파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많이 정립이 됐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 패러데이 법칙이나 앙페르 법칙이 이 맥스웰 방정식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기파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나중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빛이라는 것도 전자기파 중에 굉장히 극히 작은 일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가 되고요. 빛의 속도는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질이 없다, 왜 매질이 없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가야 할 길은 그쪽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전자기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금속 막대가 하나가 있고요. 이 금속 막대 안에는 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기를 가해주면,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자기장은 다시 전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부르고요. 전자기파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물리량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금속 막대에 있는 전자가 1초에 한 번 움직이면 이와 같은 파동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초에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이 전자가 1초에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아마 1초에 10개의 파동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1초에 파동이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전자기파에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파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동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1초에 100번 왔다 갔다 하면 100헤르츠가 되는 거고요. 전자가 1초에 1000번 왔다 갔다 하면 이와 같은 파동이 1000개가 1초에 만들어질 거고요. 1000헤르츠가 되겠죠. 1000헤르츠는 여러분들이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킬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미터가 1000개 모이면 킬로미터가 되는 것처럼 헤르츠도 1000개 모이면 킬로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1000이면 1킬로헤르츠, 만약에 1000 곱하기 1000이면 1메가헤르츠, 그 다음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면 1기가헤르츠. 1기가헤르츠면 아마 10억 번 정도 되는 거죠. 또다시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면 1테라헤르츠가 됩니다. 그래서 1테라헤르츠는 우리 숫자로 치면 아마 1조 번,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파동을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테라헤르츠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 강연의 주인공인 테라헤르츠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 영역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도 전자기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면 1초에 한 번 진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초에 파동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0.1Hz가 될 거고, 100초에 파동이 한 번 나오면 0.01Hz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파수라는 것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가능한 주파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전자기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한 700테라에서부터 400테라 이 정도 사이가 가시광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400테라 쪽은 적색이고요. 700테라 쪽은 테라헤르츠 쪽은 청색, 자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대고요. 그 너머에는 적색 너머에는 적외선이 있고요. 그 너머에는 테라헤르츠파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전파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보라색 너머에는 자외선이 있고 너머에는 엑스레이가 있고요. 너머에는 감마선이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 전자기파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시광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광선은 그림에서처럼 가시광선이 모두 모이면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을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파수가 다르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 우리 눈은 이 가시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추세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원추세포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세 가지가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RGB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면 만약에 노란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인 경우에는 세 개의 RGB 중에 블루는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린은 한 80%, 레드는 한 50% 이렇게 나오면 노란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원추세포에서 세 개의 원추세포에서 빨간색을 디텍션하는 원추세포로 한 0.5 정도 들어오고 값이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한 0.8 정도 들어오고 파란색으로 0이 들어오면 우리 뇌는 그 색깔을 노란색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색깔의 전자기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쉽지만 그럼 다른 전자기파 영역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전자기파 영역은 테라헤르츠바의 전체 영역 중에 아주 작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좁게 전자기파가 들어있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결국 가시광선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전자기파 영역 중에 굉장히 작은 영역입니다. 자, 가시광선에서 위로 올라가면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이 있고 더 올라가면 엑스레이가 있죠. 여러분 엑스레이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한 번씩은 엑스레이로 여러분의 몸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뼈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전자기파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뼈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자기파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사실 감마선도 있는데 감마선은 여러분 어디에 요즘 많이 쓰이는데 어디에 대표적으로 쓰이냐면 그 광전자 그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영어로 PET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PET는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뇌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가시광선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적외선이 있죠. 자, 적외선은 여러분들 익숙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그 송혜교하고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전기가 한번 탁 나가요.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가시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군인이었던 그 송중기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라면을 먹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가시광을 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시광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장치는 적외선을 보는 장치고 왜 우리는 적외선을 밤에도 볼 수 있냐면 우리 몸은 늘 평소에도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눈은 적외선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전자기파를 볼 수 없죠. 그러나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적외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더 내려와 볼까요? 더 내려오면 마이크로파와 전파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왼쪽 부분이 전파 영역이고요. 테라헤르츠에서 오른쪽 영역을 광파 영역이라고 크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파 영역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 뭐 군사용으로 쓰이는 라이다, 뭐 와이파이, 아니면 블루투스, 라디오, TV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전파는 이쪽 영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자기파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러면 테라헤르츠파는
이 전자기파 영역 중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림에서 잘 보시면 테라헤르츠파 영역은 전파와 광파 사이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기술과 광파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전파의 모든 응용과 광파의 모든 응용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라헤르츠파를 사실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앞에서 전자기파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자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거기서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전자가 1초에 뭐 1억 번 움직일 수 있죠. 그럼 1억 헤르츠의 전자기파가 나와요. 근데 10억 번을 움직이면 10억 헤르츠의 전자기파가 나오겠죠. 근데 이 전자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결국은 지쳐서 못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 쪽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기파를 만드는 것이 테라헤르츠파 영역에 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거꾸로 광파 쪽은 굉장히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조명들도 다 이 광파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전자기파를 만드는 거죠. 근데 뭐 레이저도 그렇고 뭐 백열등, 형광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광파의 방법을 가지고 기술들을 가지고 전자기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 하나하나를 제가 다 사실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너무 복잡하고 많은 기술들이 쓰이기 때문에 어쨌든 테라헤르츠파는 전파의 방법과 광파의 방법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이렇게 점점 그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거대한 기술들이 만나는 딱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곳을 테라헤르츠파 또는 T레이라고도 부르고요. 테라헤르츠 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거대한 테크놀로지가 딱 테라헤르츠파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해서도 사실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갭이란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 테라헤르츠파 영역은 우리가 전자기파 영역 중에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개척지란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자연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쉬운 점이 있고 쉬운 점이 있으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나쁜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테라헤르츠파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발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앞으로 테라헤르츠파 영역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고 가능성의 땅이고 아직도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테라헤르츠파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 3가지 측면을 제가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라헤르츠파 분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인식하는 기술을 우리가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생체 인식 기술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지문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문을 쓰는데 뭐 홍채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안면 인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건물 같은 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안면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구분을 할 때 이와 같은 지문이나 얼굴이나 아니면 홍채나 아니면 뭐 정맥의 모양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소리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도 그 물질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고유한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기파가 그 물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전자기파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반응이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고유한 특성이고요. 그래서 전자기파가 물질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우리는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엽록소가 있는데요. 자, 빛이 엽록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엽록소라는 거 여러분 나뭇잎에 있는 그거잖아요. 광합성하는 거. 자, 빛이 엽록소에 들어가면 그 가시광 영역 중에서 적색 부분하고 청색 부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영역은 녹색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녹색 부분만 남아서 나뭇잎을 통과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도달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도달하는 빛을 보기 때문에 결국 도달하는 빛이 녹색밖에 없어서 우리는 나뭇잎이 녹색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모든 물질들은 각기 자기만의 고유한 이와 같은 흡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흡수 특성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공진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공진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갔을 때 빛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우리가 공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은 왜 나타나게 되냐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그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수소나 산소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진동 공진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두 가지는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진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그 공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빛이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명 특성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흡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물질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NH3라는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 가스가 있는데 암모니아 가스가 특정한 몇 개의 파장에서 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암모니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테라헤르츠파 여러 주파수를 딱 보내서 측정을 해봤더니 딱 저 주파수 영역에서 딱 흡수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 물질이 암모니아구나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각기 다 생체 인식 기술로 인식하는 것처럼 물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체 인식 우리 사람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의 그 회전 공진이나 진동 공진은 적외선과 테라헤르츠파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헤르츠파 영역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옆에 예를 든 것들은 그 마약이나 아니면 폭발물 같은 것들인데 마약이나 폭발물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종류마다 다 다른데 그것들마다 테라헤르츠파 영역에서 흡수되는 파장이 다릅니다. 주파수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물질은 무엇이고 이 물질은 무엇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주파수를 그 물질 안에 집어넣어줘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광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테라헤르츠파 분광법은 물질을 인식하는 기술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미징 기술, 다른 말로 하면 비파괴 검사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테라헤르츠파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 눈으로 본 은하수는 밑에서 세 번째 그림인데요. 자, 옵티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 눈은 가시광만을 보니까 가시광이 아니라 다른 파장 전자기파 주파수를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볼 수도 있고 감마선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내려가서 적외선을 볼 수도 있고 전파를 볼 수도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봤듯이 자, 가시광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의 옷이 다 보이겠죠. 안은 못 봐요. 뼈를 보진 못하죠.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그 사람의 내부의 뼈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전자기파마다 볼 수 있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쓰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초콜릿이 하나가 있는데, 자, 초콜릿 안에 이물질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라헤르츠파로 측정해 봤더니 이물질이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가시광으로는. 하지만 테라헤르츠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직접 초콜릿 안에 있는 이물질을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초콜릿을 잘라서 그 내부를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잘라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나면 우리는 그 초콜릿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괴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이 초콜릿을 우리가 파괴하지도 않고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초콜릿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부의 어떤 이물질도 검사할 수 있으면서 또 나중에 다 판매도 할 수 있겠죠.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파괴 검사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테라헤르츠파는 비파괴 검사 기술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용하게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가위나 열쇠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 옆에 그림은 이제 공항 검색 때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몸 안에 폭발물을 지니고 들어가요. 그러면 테라헤르츠파는 특징이 옷이나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의 옷은 굉장히 잘 통과를 해서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숨기고 가는 어떤 총기류나 아니면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굉장히 테라헤르츠파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자라고 하면 여기 고야의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고야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나 했거든요. 안에다가. 근데 이 사인은 가시광선이나 X선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테라헤르츠로 보게 되면 저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거를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안에다가 자기 사인을 그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어떤 사인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테라헤르츠파 비파괴 검사를 이용하면 그 안에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작이나 아니면 명품이 아닌 것, 모조품 이런 것들을 감별해내는 기술로 이것을 또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자산업에 있는 어떤 실리콘 칩 안에 있는 어떤 전하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비파괴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암을 진단한다거나 그러니까 치아 안에 충치를 진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예를 들어 콘크리트 벽 안에 철근이 있는데 철근이 녹슬었는지를 알려면 콘크리트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콘크리트를 통과하는 테라헤르츠파를 활용을 해서 안에 있는 철근의 부식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 비파괴 검사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테라헤르츠파는 그 차세대 무선 통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장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5세대 이동 통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5세대 이동 통신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6세대 이동 통신으로 갈 거라는 얘기인데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6세대 이동 통신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상용화하는 것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5세대 이동통신에서 최대 전송률이 얼마냐면 20기가bps인데 이 속도는 1초에 대략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거든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근데 6세대가 되면 이거의 한 50배 정도로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50배 많은 데이터 양을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홀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실제 현실과 가상 현실을 결합한 증강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과 소통하는 그 사물 인터넷의 시대로도 가겠죠. 근데 이런 시대로 가면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양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6세대 이동통신이 필요해지고요. 근데 이제 6세대 이동통신으로 가려면 결국은 테라헤르츠파 주파수로 가야 됩니다. 현재는 수십 기가의 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로 140GHz하고 220GHz를 목표로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1년 6월에 삼성전자가 140GHz에서 한 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한 6.2GBps를 서로 통신하는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뭐 목표한 수치에 비하면 아직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아직 걸음마 단계고 앞으로 10년 동안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6세대 이동 통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에 오면 우리의 미래가 많이 바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 우리를 닮은 어떤 홀로그램을 회의실에 보내서 홀로그램들끼리 서로 회의를 할 수 있죠. 우리 이거를 이제 메가버스라고 부르죠. 아니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도로와 자동차와 신호등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의 시대를 완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공기, 예를 들어 산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테라헤르츠파로 센싱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산소를 발생해서 방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이 방 안에 있는 환경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물들이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시대가 오면 아마 우리의 미래가 많이 바뀔 거고요. 그렇게 많이 바뀐 시대에 테라헤르츠가 사용이 될 겁니다. 물론 테라헤르츠만이 이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런 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텐데 그중에서 테라헤르츠파 기술도 아마 조금은 이런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테라헤르츠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뭐 앞으로 테라헤르츠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기술이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제 강연이 성공한 강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질문을 선별하는 동안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교수님 우선 이렇게 온라인 강연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땀도 많이 나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대체 제 강연 내용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강연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또 이런 장점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네, 오늘 온라인 채팅방이 아주 뜨거웠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는 질문도 정말 많이 남겼었는데요. 네. 그럼 질문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성정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물질의 진동이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소리도 진동이잖아요. 네. 그럼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물론 있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 교과서 같은 데서 보시면 뭐 20에서 뭐 2만 헤르츠 소리파가 아니면 20에서 5천 헤르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를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공기는 그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누가 그 소리를 냈다라고 하면 그 소리파가 거기서부터 나한테로 이렇게 전달돼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 고막을 흔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막이 흔들리면 거기 있는 전기 신호가 뇌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그 소리를 분석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네. 네,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네네.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홍성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생체인식 기술 등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엑스레이나 전자파처럼 인체에 해는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이게 비파괴 검사 기술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 기술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스레이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엄마가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갈 거고 가면 이제 바깥에 무언가를 대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엄마 몸속을 보게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이제 초음파고요. 초음파도 대표적인 비파괴 검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문제가 그 엑스레이는 가시광선 너머에 자외선이 있고 자외선 너머에 있는 그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빨리 진동하는 전자기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동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도 높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나 분자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라헤르츠파는 가시광 너머에 적외선이 있고 적외선 너머에 테라헤르츠파죠. 굉장히 그 주파수가 낮고 주파수가 낮으니까 에너지도 낮을 거고요. 에너지가 낮으니까 당연히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거나 이런 일이 당연히 적어지겠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완벽하게 없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엑스레이하고 비교하자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비파괴 검사 기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쩔TV님도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최미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테라헤르츠파가 1초에 1조 번 진동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진동 횟수를 셌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뭐 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제 가시광을 보는데 가시광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400테라헤르츠, 그럼 400테라헤르츠면 400조 번 떠는 거죠, 1초에. 그럼 1초에 400조 번 떠는 걸 우리 눈이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비슷한 질문처럼 보이고 사실 우리 눈이 그 1조 번 떠는 것을 다 떠는 모든 것을 다 감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주파수의 빛이 왔을 때 그것을 측정하는 거지 그것을 일일이 다 파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쭉 평균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조 번 떠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과학자들이 그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소리파도 아무리 떨어봐야 뭐 수만 번 뭐 이런 거고 초음파 해봐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데 이 빛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떨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떨게 하는 그 파동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자연에 존재하나? 그래서 가상의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전자기파를 전달해주는 매질은 에테르일 거야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게 자연에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의 물질이거든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포기를 못하다가 결국 아인슈타인이 매질은 없다라고 하자 이렇게 선언하면서 상대성 이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전자기파는 독특한 파동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떨지만 빨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떠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하다. 그리고 사실 자연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에 있는 것 중에 빛이 제일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과학자들이 봤을 때. 뭐 힘 중에서는 중력이 사실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중력이나 빛이나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건데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그러니까 어려운 파동이고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이상한 특성도 있다. 그 정도로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네. 이호준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광주가 광, 즉 빛 분야 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특별히 광주에서 더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나 결과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뭐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광주에는 그 광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산업이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거보다 이제 연구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파워가 센 레이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광주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전 세계 최고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 시설이었는데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안에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뭐 우리가 이만큼 만들면 또 다른 나라들도 또 그거 넘어서려고 또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위는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해요. 네, 아마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1등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세기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 시설이 광주에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 뭐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연구들을 할 수 있다. 네, 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분들이 이 광 그 빛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쪽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레이저 쪽에서는 최고, 광주. 매우 자랑스럽네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테라헤르츠파 기술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전자기파와 비교했을 때 단점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원래 항상 연구하는 사람은 단점은 숨기는 법이거든요. 근데 모든 게 사실은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완벽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엑스레이도 생각을 해보면 그 엑스레이의 안전성 문제와 그 엑스레이 장비를 다루는 문제가 사실 단점이고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겠죠. 그 분야에서는 가장 최고의 비파계 검사 기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라에르 스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점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수증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단점이 되냐면 공기 중에서 테라에르 스파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수증기가 많으면 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멀리 가질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무선 통신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무선 통신은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테라에르 스파는 그것에 비해서 좀 멀리 못 가는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테라에르 스파를 무선 통신에 활용을 할 때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현재는 아직은 뚜렷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과학자들은 돌파구를 찾아가거든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멀리 가는 것들은 기존에 쓰던 기가헤르츠가 담당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곳은 굉장히 짧은 곳이지만 데이터가 많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식간에 많이 옮겨야 돼,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들. 그런 곳들은 테라에르 스파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기술과 테라에르 스파 기술을 접목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합치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기술이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되고, 아마 실생활에는 그렇게 이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현우님께서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방금 이제 답변을 들으니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네. 근데 그래도, 뭐 네. 사실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같은 경우 공항에서 기존에는 이제 그 공항에서 그 검색을 할 때 엑스레이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테라에르 스파 장비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테라에르 스파와 엑스레이를 동시에 쓰면서 뭐 폭발물이나 마약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기술로서 테라에르 스파 비파격 기술을 실제로 외국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기술을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갔거든요. 아마 결과는 몇 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최미진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요. 라디오 주파수도 일정한 헤르츠로 전송이 되고 라디오도 해당 주파수를 받아서 방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같은 진동수가 나오는 파를 공중에 쏘고 수신이 가능한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그 자연에 항상 대칭성이 있어서요. 보내는 방법과 받는 방법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속 막대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을 위아래로 떨어주면 거기에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만큼. 그러면 거꾸로 금속 막대가 하나 있으면 외부에서 만약에 전자기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전자기파 때문에 거꾸로 전자가 진동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공중으로 쏘는 방법과 공중에서 온 전자기파를 받아서 전자소자로 넘기는 방법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질문의 답은 아마 이게 아마 맞는 답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영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비파계 검사에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 질문은 앞에 질문하고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술에서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무엇에 비해서 단점을 가지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하고 비교를 하면 엑스레이는 그 안전성이 떨어지지만 테라헤르츠는 안전하니까
그거는 테라헤르츠가 장점.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파장도 굉장히 짧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작은 것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테라헤르츠는 긴 파장이고 그래서 작은 것을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엑스레이가 당연히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초음파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초음파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대부분은 그 엄마 배 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투명한 액체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측정 장치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접촉식 비파계 검사 방법이고요. 근데 테라헤르츠파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아도 비파계 검사가 가능한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초음파랑 비교하면 접촉식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테라헤르츠파가 장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모든 건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비파계 검사 기술이 뭐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의 선택 과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근데 다양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비파계 검사 기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에 자세한 답변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광주과학문화협회에서 2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 후기 공모전입니다. 실시간 본강연 또는 도입 강연을 시청하시고 드는 소감이나 실시간 방송 중 질문을 남겨 그 질문이 채택되어 교수님께 답변을 들은 경험 등 강연 후기를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그중 몇 분께 1만 원 상당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전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광주 강연을 수업에 활용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차례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도입 강연 재료를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광주과학기술원 김근영 교수님을 모시고 블랙홀, 어둠을 밝히는 등대라는 주제로 10월 22일 저녁 7시에 실시간으로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광주 산정초등학교 김가람 선생님께서 쓰레기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하여 추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및 토요과학 강연의 강연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차세대 전자기파 테라헤르츠파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이중욱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